매주 수요일 공감시대가 만난 사람 수요 초대석. 오늘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모시고 교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원교육학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사의 역량인데 지금의 교원 양성 시스템이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나눌 중요한 주제는 이 입시 전쟁, 또 학벌주의,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들, 잘못된 실력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도 지금 맡고 계시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은 광주교육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과로 돌아가셔서 광주교대에서 교사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저서로 최고의 교수법, 실력의 배신 등이 있고요. 우리 EBS 교육 대토론 진행자도 맡고 계시지요. 여러모로 활동이 참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바쁘진 않습니다. 좀 하는 일만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광주 교대에서 교수님께서 전공하시고 가르치는 전공이 어느 쪽이실까요? 제 원래 전공은 교육행정학입니다. 교육행정. 예. 네. 근데 이제 정책을 바꾸면 결국 최종적으로 정책이 구현되는 곳이 교실이죠. 예. 전투로 한다면 최일선.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주는 건데 예. 그러려면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의 교수법 그 책을 펴냈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또 특히 그 실력의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한국교원교육학회를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 잠깐만 좀 간단히 듣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회일까요? 교원교육학회는 이제 올해가 50주년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제반 교원 교육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이제 그걸 연구하는 학회고요. 네. 여기는 학자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 학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제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학회. 네, 전국 단위의 학회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아주 크게 학회를 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선 이 50주년을 회고를 하고 새로운 50주년을 열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재밌는 걸 하나 했는데 100주년 기념 축하 그 영상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제작을 해서 담는 그 행사를 했어요. 50년 후에 열어보는군요. 네. 근데 이제 우선 그날에 왔던 분들은 들었죠. 그래서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이하 각 교육감님들, 그다음에 전국 교대 총장님들, 학회장님들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날 왔던 신진 학자들까지 다들 100주년 축하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제작해서 남겼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냥 뭐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사 양성 문제인데 특히 광주교대에서 총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또 교육행정학을 전공하고 계셔서 지금의 제도 괜찮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전문 직종 종사자를 길러내려면 일단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총장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뭐 경찰대, 사관학교 아니면 뭐 과학기술대하고는 정말 비교가 할 수 없이 열악한 게 교원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 1인당 학생 수랄지 아마 유치원보다 더 열악할지 모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전문 직종 양성은 결국은 짧은 임용시험 하루 혹은 며칠 임용시험 갖고는 역량, 소명의식, 태도, 지식을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됐든 뭐 이런데 오랜 교육기간, 그다음에 아주 오랜 실습
이런 걸 거치고 나면 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임용을 네.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하는 예. 그러니까 양성과 임용이 연계가 되거든요. 예. 뭐 신부님도 그러하고 경찰대 사관학교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직은 초등은 그 시스템이 거의 90% 이상 다 임용이 되는데 네. 중등교사는 4대 졸업자들의 극히 일부만 교사가 되다 보니까 예.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예. 어떻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현재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 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 그것마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중등교사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엊그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네. 우리 교육 예산이 75조 원 정도로 잡혔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지역에 교부해주는 네네. 예산이 55조예요. 네. 그렇다면 교육부 예산의 거의 70% 이상을 초중등 교육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중등 학교 시설보다 오히려 열악한 사범대가 더 훨씬 많을 겁니다. 네. 물론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초중등 학교가 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고요. 예. 심지어 교육비마저도 그렇습니다. 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가 초중등보다 적다면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교사를 길러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예. 이런 얘기가 또 뒤에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저희들은 뭐 이제 그 교대에 재학 중인 우리 교사 또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지만은 교사의 재교육 제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사들 현직 연수 부분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교육감님들 들으면 좀 싫어하겠지만 교육감님들 공약 사업을 할 때 네.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주로 교사 연수 예산을 많이 깎았어요. 야,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교육복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수학여행비도 대주죠, 교복값도 대주죠. 네. 그러면 어디선가는 깎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교사 연수비가 깎아지니까 교사 재교육이 잘 안 네. 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돼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직업군인들의 경우에 보면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재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뭐 1년에서 2년씩 아예 현역 복무를 안 하고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그렇죠. 재교육을 한단 말씀이죠. 예. 우리는 지금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급 정교사에서 네. 5년 근무하면 1급 정교사가 되는데 그때 한 달간 재교육 시키는 것이 전체입니다. 이른바 이제 일정교사 네네. 교육이라고 하는 네네. 거죠. 네. 물론 이제 방학 때마다 예. 짤막짤막한 물론 그건 연습들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네, 보다 좀 집중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쨌건 예산 부족만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산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결국은 그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준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를 예,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예, 이 시그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시그널이 네. 잘못되어 있거나 네, 처음에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복잡게여서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행동할 거다. 네. 이렇게 가정을 정확하게 하고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우리의 많은 정책은 내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 당신들은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데 안에 있는 개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교육비 문제도 뭐라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그 안에서 정책을 이렇게 세우면 그 안에 있는 학부모 학생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이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교육비를 쓰면 안 된다. 네, 근데 어떻게 안 쓸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마이너와 메이저로 나뉘어 있는데. 네.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 지금 교육기관 중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현장보다도 교사를 양성하는 그 학교가 더 열악하다는 말씀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네. 예. 최근에 이제 실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왜 배신을 당했습니까? 실력이? 이 책은 지난주에 나왔어요. 아유, 그렇군요. 네, 아직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자세하게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 중간중간에 제가 네. 궁금한 점을 또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거의 30년 준비했다고 할 정도이고요. 어휴, 제 네. 이제 평생 공부한 걸 집약해 놨고요. 예. 2003년에 교육 전쟁론이라는 책도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목이 실력의 배신인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여기서 말하는 실력주의는 능력주의라고 보통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실력주의라고 바꾼 이유는 네. 능력 그러면 주로 타고난 능력이 떠올라서 네. 능력에다 노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실력, 네. 이런 개념으로 실력주의라고 썼습니다. 근데 영어로 메리토크러시라고도 하는데 이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의 이 과도한 경쟁, 네. 아니면은 심한 갈등,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아니면은 대물림 심화, 이 모든 게 실은 실력주의에 뿌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믿고 있는 학벌을 탑하면 능력주의 사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실력주의 사회가 네. 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력주의를 타도해야 학벌이 타도가 되는 거지. 네. 학벌을 타도한다고 실력주의가 타도되는 게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주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에서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게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대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제가 2003년에 주장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대입의 문제는 대입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입 문제 그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요? 과도한 경쟁. 네. 제가 교육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예. 아니면 그걸 준비하기엔 높은 사교육비, 아니면 다양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입시 준비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네. 이러한 문제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그게 해결이 될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능 중심으로 했다가 학종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어느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대 신입생을 100명을 뽑는데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이 1000명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가 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울대를 가려고 하나, 네. 아니면 명문대를 가려고 하나, 예. 그걸 봤더니 그 이유가 우리 사회의 이 과도한 직업의 양극화와 이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차이가 100대 90이에요. 네. 우리도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쓰면서 현재는 100대 50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가지 않으면 요새 아이들은 그걸 이생 폭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네. 외국과 달리 반드시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이 대입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건 우리 사회의 네. 이 실력주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 실력에 따라서 좋은 대학이 가는 게 결정되고 네. 또 요새 우리가 뭐 학벌과 실력이 대치되는 개념으로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고시 이건 학벌 보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네. 실력을 갖고 뽑았어요. 네. 사회가 뭘 실력이라고 하든 대학은 그게 충족하는 걸 길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네. 그 대학에서는 또 뭐예요? 가장 좋은 교수진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대학 나온 애들 중에 애들이 대부분 공부를 못할 수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가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이 학벌이란 말이 나왔는데 원래 미국 용어로는 credential society, 그래서 졸업장, 네. 우리로 하면 학력주의라고 옛날 번역을 했는데 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 학벌은 이제 그거고 그래서 개념이 좀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가 아니면 기업체가 아니면 국가가 가장 대학의 이름을 보지 않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아이들을 다 뽑아놓고 봤더니 네. 서울대 나온 애들이 40%, 연고대까지 합치면 사시 외 시행시가 6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걔네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대학 출신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안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거죠. 네. 파벌이 형성되고 나면 그 외에 자기 실력으로 사시에 합격했던 애들이 그 안에 가서 승진하거나 좋은 자리로 가는데 밀려나요. 네. 왜냐하면 이 파벌 안에 들지 못하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벌이라고 하는 거,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실력주의가 나온 결과이지 네. 학벌을 철폐하면 능력주의, 실력주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제 이런 식의 그 제가 개념을 네.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실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우선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력이라고 하면 그 실력이야말로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사회에도 그렇고 그 개인과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근본적인 힘이자 실질적인 힘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아닌 그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네. 제대로 일을 못하고. 네, 네. 그게 이제 배신당한 거죠, 저희들이. 아,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네. 그건 그렇다면 처음에 뽑을 때부터 네. 기준을 잘못 제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예전부터 그 얘기했는데 서울대나 연고대 나온 사람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더라. 네.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학력 수준은 제시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도자의 덕목을 갖췄는지를 봐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결국 지도자가 되니까. 네. 그럼 지도자의 덕목은 희생, 봉사, 헌신, 사랑 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때까지 정말 봉사활동하면서 반에서도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었는지를 대학에서 뽑을 때도 보고 네. 대학에서 기를 때도 이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돈을 벌었다면 예.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보고 또 대학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죠. 네. 근데 우리는 운영도 그렇게 안 해주고 뽑을 때도 그걸 안 뽑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 역량만 가지고 뽑고 그래서 얘네들에게는 자기네들이 그 서울대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네. 졸업하면 본전 뽑는다는 생각밖에 안 길러진 네. 거고.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배신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네. 하게 되는데요. 자, 실력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학벌 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열이 붙어 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들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감시대 수요 초대석에는 광주교육대학교의 박남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노래로요, 사랑은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공감시대 수요 초대석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실력주의가 지금의 여러 사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박 교수께서는 새로운 실력, 신실력주의 사회 이런 그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네, 그러면 실은 거기 가기 전에 네, 왜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의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환상을 갖게 됐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네, 우리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제가 실력 공식을 만들어 봤더니 네, 뭐 기본적으로는 타고난 능력 되게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노력 얘기했는데 노력도 노력의 정도를 좌우하는 집념이라는 것, 네, 끈기라는 것도 거의 40% 가까이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길러지는 집념 이것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또 좌우를 해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래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학원을 다녔고 이게 실력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네. 심지어 운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 그 보면은 몇 월에 태어났는가도 그 과학적으로 네. 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개인의 의지적 노력이 실력을 좌우한다고 봤는데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은 의지적 노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왔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도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누구나 한다. 네.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운 좋게 머리도 좋았고 집념도 있었고 예. 부모도 잘 만났고 네. 친구도 잘 만났고 선생님도 잘 만난 결과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노력 만능론의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죠. 네, 예. 노력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그 따라서 우리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인의 노력의 결실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나중에 제가 성공곡식도 만들었는데 네. 사회의 상위 10%가 됐을 때 그 결실은 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독차지해도 된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실력 공식과 성공 공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사회의 상위 10%가 됐을 때 네. 그건 신이 부여한 능력과 집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 부모 이런 영향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 아하. 그 얘기를 네.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력주의 사회는 이제 네.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만 사는 게 아니고 세계와 더불어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쟁을 안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실력에 따른 보상을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 호가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네. 원래는 제가 실력주의 사회 타도하려다가 이게 아니라 네. 이 실력주의의 근간을 다른 살리면서 개념으로. 네. 네. 이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가자. 그랬을 네. 때 한 것이 이제 실력과 보상의 관계는 살려주는데 이 보상을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네. 좀 시스템을 갖추자. 예. 그 다음에 이 환원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보내는 것 네. 이런 시스템도 갖추자.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벌었으면 다 내 건데 세금으로 내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벽장에서 현찰로 가지고 있다고 요새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나중에 네가 상위 10% 되는 것은 이러한 우연적 요소와 여러 가지 타고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사회와 나누도록 미리 가르친다면 예. 상위 10%가 됐을 때 예. 당연히 예. 나누고자 할 거다. 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유럽 복지국가처럼 네.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실력주의 사회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국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국가.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역진세라는 제도도 존재하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해서 국가에서 더 돈을 많이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소득이 낮은 경우에 예. 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네.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네, 네.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특강을 해주시는데 이런 예를 드셨어요. 당신들 또래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국적 평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 두 명 중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땐 정말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 중에 또 2명 중에 1명이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왔다. 네. 여러분들 또래의 4명 중에 1명이다. 네. 나머지 3명은 공장에 가 있거나 어디 농사를 짓거나 좀 그러고 있다. 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3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다.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잘 되거든. 그 3명을 생각해라. 네. 그 고등학교에 못 온 3명. 네. 그 말이 저는 어린 마음에도 참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한 3,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학교 교육이나 우리 사회 교육이 그런 인간형을 지금 만들어냈는가?
그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신실력주의 사회, 근로의욕 고취형의 복지국가 이런 쪽으로 가자면 정말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철저하게 그런 도덕적인 교육이랄까 또 희생의 교육이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특히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더 많이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3, 40년 전보다 퇴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 그건 학교의 탓이라기보다는요. 네. 일단 아이들은 학교에서 짧은 시간 있다가 집에 가면 다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더 크게 영향을 받기로는 요새는 언론 매체와 SNS입니다. 네. 유튜브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사회적인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제 또 하나는 그 대입제도와도 관계가 되고요.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 좀 한번 예, 제가 해주시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대입제도가 범위형 대입제도라는 게 있는데 범위 어떤 범위. range 예, 일정 예, 범위인데 범위형. 이 범위형 대입제도는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네.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더니 미국의 그 예를 들면 하버드 법대를 뽑을 때 네. 흑인 아이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뽑아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들어올 때 성적 차이가 그렇게까지 뭐 몇 점 차이는 의미가 없다. 네. 이제 그런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성공하는 데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범위형 대입제도는 예를 들면 서울대 떨어져서 연고대나 중대 성대 가면 평생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존재한대요. 예, 예. 왜 그럴까 봤더니 실은 실력 차이가 아닌데 네, 네. 수능 찍을 때 내가 31번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걸 갖고 평생 낙인을 찍는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로는 서울대에서 아니면 연고대 뭐 각각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수능은 뭐 평균 몇 점 이상이면 된다. 예. 그다음에 내신은 1.5등급 이상이 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추첨하자. 어. 그러면 떨어진 애들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 6년 뒤를 목표로 해서 국가에 제안하는 것이 네. 학벌 철폐법을 주장합니다. 네. 이 학벌 철폐법은 현재 대학 교수를 뽑을 때도 한 대학에 예를 들면 서울대 졸업자가 그 학과에 50%를 넘으면 더 이상은 서울대 졸업생은 못 뽑게 돼 있어요. 네네,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앞으로 서울대 합격하면 네가 졸업해서 6년 뒤에 국가고시를 보거나 공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좋은 기업에 갈 때는 아예 법으로 한 대학 졸업자가 합격생의 5%를 넘을 수 없다. 아하. 이렇게 해놓으면 예. 서울대 가나 사람들은 이제는 평탄한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오히려 그 좋은 교수 밑에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네. 창업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간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세상과 전 세계와 더불어서 경쟁하고 나가서 세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는다면 예. 이 시스템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네. 뭐 원하는 결과를 예. 얻을 수 있을 거다. 범위형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집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네. 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수능과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숫자를 이제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과 또 인성 또 수학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하는데 추첨을 해서 뽑는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네, 많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불만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 15%는 예. 그냥 성적으로 뽑아주고 아하. 나머지 네. 뭐 85%에 대해서는 예.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추첨을 하는데 아. 내가 운이 나빠서 그 대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게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게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 사회가 다들 선호하는 네. 안정적인 직장은 거기에 합격하는 순간 나는 포기다. 네.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돼 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대입제도에 대한 그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입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입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네. 결국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맞물려 가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뒤로 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평생 교육학을 해오신 입장에서 우리 교육계 정말 어떤 근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요새 뭐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아이들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 공식은 기대분의 소유거든요. 기대분의 소유. 예. 기대가 너무 커도 행복하기 어렵고요. 네. 요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기대를 줄여주거나 소유를 늘려줘야 되는데 네. 소유를 늘리려고 하면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일하다 죽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대를 낮춰야 되고. 예. 근데 이 기대를 낮추려고 봤더니 빈부격차가 심하면 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과도한 제가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네. 승자 독식 부분을 우리 사회가 서로 합의하는 수준으로 좀 낮춘다면 네. 이제 그때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이 정한 행복 추구권은 보장이 된대더라. 네. 이제 그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도 알아요. 네. 내가 지금 놀았다가는 나중에 어찌 되는 줄. 부모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자유롭기가 어렵다. 네. 근데 다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행복한 놀이터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거기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 행복한 배움터가 되려면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정말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역량을 갖추고 네.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자칫 행복한 놀이터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요 초대석 아주 귀한 손님 저희가 모시고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늘 말하는 교육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까지 발걸음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그 제 책 실력의 배신 참고해 주십시오. 네, 실력의 배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미애님, 박남기 교수님 제안을 들으니 희망이 좀 보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더 힘써야 할 것 같아요. 3021님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험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게다가 그 시험의 결과조차 대물림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편 꼭 필요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특별히 준비 잘 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시대 오늘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블론디의 The Tide is High 들으면서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은기였습니다.